하늘이 채 밝아지기도 전인 잿빛 새벽, 손주 준우의 울음소리가 새벽 5시 반의 고요를 어김없이 깨뜨렸습니다. 저는 기름칠 안 한 낡은 기계처럼 삐걱거리는 뼈마디를 이끌고 거실의 작은 소파베드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허리가 쑤시고 아파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할미 왔다. 할미 왔어. 저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익숙하게 아들 내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곤히 잠든 며느리 혜린의 옆에서 조심스럽게 준우를 안아들었습니다. 준우는 제 품에 안기자 울음소리가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분유 냄새가 섞인 전내를 맡았습니다.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나뿐인 내 손주. 아무리 힘들어도 이 아이를 보면 모든 게 가치 있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살금살금 방을 빠져나와 문을 닫았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며느리 혜린의 스마트폰 화면에 희미한 푸른빛이 보였습니다. 아마 또 밤늦게까지 드라마를 봤겠지요. 괜찮아. 젊은 사람들은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하지. 저는 스스로를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부엌으로가 먼저 한 손으로 젖병을 데워 준우의 입에 물렸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온 가족이 먹을 죽을 끓이기 위해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준우가 만족스럽게 젖병을 빠는 동안 저는 겨우 짬을 내어 장아찌 몇 조각을 썰고 냉장고에서 어제 먹다 남은 생선 반 토막을 꺼냈습니다. 아들 민준의 아침 식사로 데워줄 생각이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칠 때쯤 날이 밝아왔습니다. 민준이 하품을 하며 방에서 나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좋은 아침. 얼른 와서 먹어라. 죽 다 되어간다.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혜린이는? 민준이 물었습니다. 아직 자. 좀 더 자게 둬. 젊은 애들 출근하려면 피곤하잖아. 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혜린이 예쁜 실크 잠옷에 푹신한 털 슬리퍼를 신고 어슬렁거리며 나왔습니다. 갓잠에서 깬 사람 같지 않게 화장은 완벽했습니다. 마치 파티에라도 갈 사람처럼 보였죠. 어머님, 오늘 아침 죽은 왜 이렇게 밍밍해요? 아무 맛도 안 나네. 혜린은 죽을 한 숟가락 뜨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이 장아찌는 너무 짜요. 의사 선생님이 어르신들은 혈관 건강에 좋게 싱겁게 드셔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굳어버렸죠. 그 장아찌는 지난주에 혜린이 직접 입맛 돋운다며 사온 것이었습니다. 아들 민준이 옆에서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에이, 엄마도 힘드셨는데 뭘. 혜린아, 일단 빵이라도 좀 먹고 있어. 민준은 늘 그랬습니다. 우리 고부 사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적당히 무마하고 넘어갔죠. 저는 조용히 장아찌 그릇을 제 앞으로 당겨놓고 며느리에게 타박당한 죽을 말없이 떠먹었습니다. 작년에 교직에서 은퇴하고 아들네와 합가한 이후로 날들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명목은 노후를 편히 보내는 것이었지만 실상은 연중무휴 무급 가사도우미였습니다. 장보기, 밥하기, 청소, 손주보기까지 모든 것이 제 몫이었습니다. 때로는 허리도 펴지 못할 만큼 힘들어서 지리산 자락에 있는 제 작은 주택에 며칠 내려가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면 혜린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이렇게 바쁜데 준우 혼자 둘 순 없잖아요. 저는 평생을 교육자로 살며 예의와 화목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가족끼리는 너무 따지지 말고 진심은 언젠가 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제가 너무 순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등기우편이었습니다. 사인을 하고 보니 발신인이 공무원연금공단이었습니다. 대충 짐작이 갔습니다. 얼마 전 동료 교사에게 연금이 일부 조정되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제가 돋보기를 꺼내 자세히 읽어보려던 참이었습니다. 마침 혜린이 준우를 안고 방에서 나오다가 제 손에 들린 우편물을 예리하게 포착했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혜린은 꿀이라도 바른 듯 달콤한 목소리로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아, 별거 아니야. 그냥 공단에서 온 건데.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혜린은 가볍게 편지를 채갔습니다. 아이고, 제가 봐드릴게요. 어머님 돋보기 맨날 어디 두셨는지 잊어버리시잖아요. 혜린은 제 의사는 묻지도 않고 편지 봉투를 뜯어 안에 공문을 꺼내 들었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너무 무례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이 앞에서 싫은 소리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혜린의 눈이 공문 위를 빠르게 훑었습니다. 그러더니 두 눈에 전구라도 켠 듯 순간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숨을 흡들이 마시고는 다시 한번 자세히 읽었습니다. 놀라움으로 가득 찼던 얼굴은 이내 광의로 바뀌었습니다. 혜린은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어찌나 세게 잡는지 조금 아플 정도였습니다. 어머님, 세상에, 어머님, 왜 그러니? 호들갑 떨지 말고 말해봐. 저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혜린은 그 공문을 제 얼굴에 거의 붙일 듯 들이밀며 까만 글씨로 적힌 한 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이거 보세요. 여기요. 매월 연금 지급액 금 300만 원정 300 300만 원이요. 어머님 300만 원. 혜린이 그 편지를 본 후 우리 집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놀랍게도 배달 음식이 올라왔습니다. 유명 맛집에서 시킨 해물탕과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족발이었습니다. 모두 제가 평소에는 비싸서 사 먹을 엄두도 못 내던 음식들이었죠. 어머님,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어요. 오늘은 요리하지 마시고 저희가 시킨 걸로 몸보신하세요. 혜리는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게 웃으며 저를 상석에 앉히고는 직접 해물탕을 큰 그릇에 담아주었습니다. 저는 그 뜨거운 탕그릇을 들고 있었지만 마음은 조금도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평생 교직에 있으면서 수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을 봐왔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훤히 들여다볼 수 있었죠. 세상에 아무 이유 없는 호의는 없습니다. 특히 이렇게 180도 돌변하는 태도는 더욱 그렇죠. 혜리나, 너무 비싼 걸 시켰구나. 그냥 집에서 간단히 해먹어도 되는데 제가 예의상 말했습니다. 에이 어머님, 돈 걱정은 마세요. 혜리는 온 가족에게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어머님이 저희 집에 물 주시잖아요. 한 달에 300만 원이면 저랑 민준 씨 월급 합친 것보다 많아요. 앞으로 저희가 어머님만 믿고 살아야겠어요. 아들 민준은 옆에서 어색하게 웃으며 제게 족발 한 점을 놔주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혜린이 말이 맞아요. 이제 편히 복만 누리세요. 부부는 완벽한 호흡으로 주거니 받거니 했습니다. 그들이 두드리는 주판할 소리가 식탁 건너편 제 귀에까지 선명하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음식을 제대로 넘길 수 없었습니다. 모든 반찬이 설탕옷을 입힌 계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그들의 연기를 지켜보았습니다. 진심은 진심으로 돌아온다는 제 마음속 마지막 남은 믿음이 이 해물탕과 함께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제가 늘 그랬듯 설거지를 하러 일어서자 혜린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앉아 계세요.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혜린은 막무가내로 저를 거실 소파로 이끌어 앉혔습니다. 민준도 곧바로 예쁘게 깎은 과일 접시를 내왔습니다. 두 사람은 제 양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마치 삼자 대면이라도 하는 것 같았죠. 왔구나. 본론이 시작되는구나. 혜린은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제가 들어본 적 없는 극도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랑 민준 씨랑 상의를 좀 해봤는데요. 어머님 연금 월 300만 원이 정말 적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요즘 세상이 험하잖아요.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단들이 어머님처럼 순수한 어르신들을 노린다고 하더라고요. 혜리는 조심스럽게 단어를 골랐습니다. 저희는 어머님이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을 혹시라도 사기당하면 어쩌나 걱정이 돼서요. 그건 어머님 노후 자금이잖아요.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인가요? 문장 하나하나가 전부 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들 민준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혜린이가 엄마 걱정돼서 그래요. 엄마는 평소에 워낙 아끼시니까 몸에 큰 돈을 지니고 계시면 저희도 불안하고요. 저는 속으로 냉소를 지으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생각은 어떤데? 혜리는 제가 미끼를 물었다고 생각했는지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며 마침내 진짜 목적을 드러냈습니다. 저희 생각은요, 어머님. 혼자 계시면서 돈 쓸 일도 별로 없으시고 평소 장보는 돈도 저희가 다 내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연금 받으시는 통장이랑 도장을 저희에게 맡기세요. 저희가 매달 돈을 찾아서 잘 관리해 드릴게요. 어머님이 돈이 필요하시거나 사고 싶은 게 있으시면 저희한테 말씀만 하세요. 바로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돈도 안전하고 어머님도 신경 쓸 일 없으니 일석이조 아니겠어요? 그 말은 한치의 빈틈도 없었습니다. 노골적인 탐욕을 지극한 효심으로 포장했죠. 저는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거실은 벽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울릴 뿐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저는 눈앞에 아들과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탐욕스러우면서도 걱정하는 척하는 그들의 표정이 송곳처럼 제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싫다면?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혜린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가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칼에 거절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혜린은 민준과 눈빛을 교환하더니 심호흡을 한 번 하고는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어머님, 목소리도 차갑게 변했습니다. 가족끼리 말을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머님은 저희 집에 사시고 저희가 어머님을 모시고 준우도 어머님이 돌봐주셔야 해요. 연금을 저희에게 맡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만약 끝까지 직접 가지고 계시겠다면 혜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옆에 앉은 나약한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그에게서 지지를 얻은 듯 마침내 잔인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럼 둘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연금을 내놓으시든가. 그럼 우린 계속 한 가족이고 어머님은 여기서 편안히 지내시면 돼요. 아니면 그냥 지리산 옛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럼 저희는 그냥 엄마 없는 셈 치고 살 테니까요. 앞으로는 알아서 사세요. 공기는 얼음장 같았고 거실의 따뜻한 노란색 조명은 혜린과 민준의 얼굴을 비추며 그들을 유난히 차갑게 보이게 했습니다. 혜린은 팔짱을 낀 채 턱을 살짝 치켜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손에 쥔 듯한 표정이었죠. 그녀는 제가 아들을 위해, 하나뿐인 손주를 위해, 그리고 의지할 곳 없는 노후를 위해 결국 굴복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제 약점을 쥐고 있다고 믿었죠. 민주는 옆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저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암묵적인 동의였습니다. 혜린의 말보다 더 날카로운 비수였죠. 제가 10달 동안 뱃속에 품어 낳고 뼈 빠지게 일에 키우고 대학 공부시키고 장가까지 보냈는데 결국 돈 앞에서 모자간의 정은 이토록 허무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반쯤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가워진 후에는 예상했던 고통이나 절망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례 없는 맑고 또렷한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여기서 뭘 더 기대하고 있었던 걸까?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를? 민준이가 나서서 내 편을 들어주기를? 저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젊어서는 아내로, 엄마로, 은퇴해서는 시어머니로, 할머니로. 저는 늙은 소처럼 묵묵히 밭을 갈기만 했을 뿐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헌신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제는 제 마지막 남은 노후 자금까지 탐내고 있습니다. 이 집이 제게 더 이상 무슨 온기가 있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들어 확신에 차 일그러진 혜린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구실 못하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평생 학생들에게 정직하고 줏대 있게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제가 먼저 인간성에 대한 실전 수업을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히려 잘 됐지.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쓴웃음도 냉소도 아니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후련함의 미소였습니다. 제 반응에 두 사람은 당황했습니다. 어머님, 왜 웃으세요? 혜린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죠. 저는 웃음을 멈추고 소파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평온한 목소리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를 선택하마. 혜린의 눈이 놀라 동그래졌습니다. 마치 잘못 들었다는 듯이요. 네? 뭐라고요? 내가 똑똑히 말했잖니. 한 글자 한 글자. 두 번째를 선택하겠다고. 내 옛집으로 돌아가겠다. 그 말을 뱉는 순간 수십 년간 제 가슴을 짓누르던 커다란 돌덩이가 쿵 하고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렇게 홀가분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민준이 벌떡 고개를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엄마, 지금 무슨 심술을 부리시는 거예요? 심술이 아니야. 저는 고개를 돌려 민준을 보았습니다. 눈빛은 차분하고 단호했죠. 민준아, 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이 막단다. 이 집이 자기 연금을 가진 엄마를 용납할 수 없다면 내가 떠나면 그만이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경악한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손주 잡동사니로 가득 찬 제 작은 창고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제 단출한 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혜리나, 저는 가던 길을 멈추고 완전히 넋이 나간 며느리를 돌아보았습니다.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고맙다. 네, 제가요? 혜리는 제 생각을 전혀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래,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네가 그렇게 명확하게 말해줘서 고맙다. 덕분에 내가 진작에 내렸어야 할 결심을 드디어 하게 됐구나. 이제 손주도 안 봐도 되고 공짜 밥하는 아줌마 노릇도 안 해도 되니 날아갈 듯이 기쁘구나. 정말이야. 제 짐은 사실 쌀 것도 없었습니다. 올 때 가져왔던 것들, 갈 때도 그대로였습니다. 갈아입을 옷 몇 벌,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그리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함께 찍은 사진 한 장. 저는 침대머리맡 서랍 가장 깊은 곳을 열어 손수건에 곱게 싼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따로 모아둔 비상금과 통장, 도장, 그리고 작은 금부치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것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제 것이었죠. 월 300만 원짜리 연금 통장은 진작부터 제 옷 속 깊숙한 곳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짐을 싸는 데는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작은 캐리어를 끌고 창고방을 나왔을 때 혜린과 민주는 여전히 거실에 두 개의 조각상처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싸늘했던 거실 분위기는 죽음 같은 정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곧장 현관으로 가서 신발을 갈아 신었습니다. 엄마, 민준이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달려와 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가시면 안 돼요. 이건 그냥 화풀이잖아요. 저는 그의 손을 가볍게 뿌리쳤습니다. 제가 낳아기른 이 아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아, 화풀이는 너희가 하고 있는 거란다. 너희는 내 모정을 담보로 도박을 했어. 안타깝게도 너희가 졌구나.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밤에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고 그 안에는 자유의 향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너희는 너희 인생 잘 살아라. 저는 캐리어를 끌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엘리베이터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혜린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무력하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부드럽게 내려갔습니다. 거울 같은 문에는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늙은 할머니, 눈가에는 주름이 졌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빛났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카카오 택시 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의 지리산에 있는 제 집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집으로 이 두 글자가 오늘처럼 저를 설레게 하고 그리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택시는 고속도로를 부드럽게 달렸습니다. 창밖의 도시 불빛은 점점 희미해지다가 마침내 짙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차창을 살짝 내렸습니다. 밤바람이 불어들어왔고 그 안에는 지리산 시골 특유의 흙과 풀내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참 향긋했습니다. 서울의 그닥장 같은 아파트에서 제가 맡았던 냄새는 늘 부엌의 기름 냄새와 준우가 쓴 기저귀의 퀴퀴한 냄새뿐이었습니다. 두어 시간쯤 지났을까? 차는 익숙한 작은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멀리서부터 작은 마당이 있는 저만의 주택이 보였습니다. 집은 조금 낡았지만 밤의 어둠 속에서 조용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말없는 오랜 친구가 저를 기다려준 것처럼요. 택시비를 내고 저는 캐리어를 끌고 집 앞에 섰습니다. 주머니에서 단 한 번도 몸에서 뗀 적 없는 열쇠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열쇠를 자물쇠 구멍에 넣고 돌렸습니다. 찰칵하는 작은 소리가 이 고요한 밤에 유난히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내 집의 문이다. 내가 돌아왔다. 한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 비어 있었지만 떠나기 전에 깨끗하게 청소해 두었고 가구들도
모두 흰 천으로 덮어두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공기 중에 약간의 먼지 냄새가 났지만 조금도 싫지 않았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한 뼘 한 뼘이 모두 자유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을 끓여 편안하게 목욕을 하고 넓고 부드러운 제 침대에 누웠습니다. 소파베드에 허리 아픔도 없고 한밤중에 언제 울릴지 모르는 울음소리도 없었습니다. 저는 녹초가 된 듯 매트리스 속으로 파고들었고 머리가 베개에 닿자마자 거의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가장 깊고 가장 달콤하게 잔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창밖에서 지저귀는 새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햇살이 커튼 틈으로 들어와 따스하게 방을 비췄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천장을 보며 몇 초간 제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잊었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떠오르자 거대하고 안정적인 행복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더 이상 새벽 5시 반에 서둘러 일어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로 무엇을 해야온 가족이 만족할지 고민할 필요도 없었죠. 저는 느긋하게 일어나 스스로를 위해 고구마죽 한 그릇을 끓였습니다. 냉장고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약간의 장아찌와 함께 만족스럽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식사 후 저는 등나무 의자를 마당으로 가져가 남편이 살아있을 때 심었던 개수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햇볕을 쬐며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시간이 갑자기 느려졌습니다. 그 후 며칠간 저는 집안을 대대적으로 청소하고 덮어두었던 흰 천들을 모두 걷어내며 집에 다시 사람 사는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시장에 가서 신선한 채소를 사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표고버섯 닭백숙을 끓여 스스로에게 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사는 오랜 이웃들과 동료 교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미숙이니? 나 순자야. 전화기 너머로 놀라움과 기쁨이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자 언니, 돌아왔어? 언제 왔어? 말도 없이. 어제 막 왔어. 일단 집 정리부터 하려고. 다들 잘 지내니? 그럼 똑같지 뭐. 오후에는 다들 마을회관 정자 밑에서 노닥거리고 있어. 아, 맞다. 언니 빨리 와. 다들 언니 보고 싶어해. 그날 오후 저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마을회관 앞 큰 정자나무 아래로 향했습니다. 과연 오랜 친구 몇 명이 그곳에 앉아 부채질을 하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다들 와르르 몰려와 어깨를 두드리고 껴안으며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어느 시장 채소가 더 싼지 누구네 손주가 또 1등을 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편안하고 소소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비로소 제가 정말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제 자유회복을 축하하기 위해 친구들은 우리끼리 돈을 모아 동해안으로 2박 3일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은 나오자마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명소에 갈지, 어느 맛집에 갈지 흥분해서 토론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어린 진심, 어린 미소를 보며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밤에 집에 돌아와 저는 서랍에서 예전에 여행 갔을 때 샀던 풍경 엽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책상에 앉아 스탠드를 켜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써내려갔습니다. 사랑하는 박순자에게 오늘부터 당신의 인생 2막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을 축하해. 앞으로의 모든 날들이 오롯이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가길. 보고 싶은 풍경을 보고 하고 싶은 일을 하길. 자유와 행복을 빌며 다 쓴 후 저는 받는 사람 칸에 제 이름과 주소를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내일 이걸 붙일 겁니다. 이것은 제가 제 자신에게 보내는 뒤늦은 독립선언서입니다. 제가 택시를 타고 남쪽의 밤속으로 사라지던 그 순간 서울의 그 집에서는 이제 막 혼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바로는 그날 밤 제가 떠난 후 민준과 혜리는 거실에서 대판 싸웠다고 합니다. 다 당신 엄마 때문이야. 성격이 왜 저렇게 뻣뻣해? 300만 원을 그냥 두면 얼마나 위험한데. 우리가 관리해주는 게 뭐가 잘못됐어? 이제 잘 됐네. 가버렸으니 내일 준우는 누가 보냐고 혜린이 민준을 비난했습니다. 민준도 처음으로 그녀에게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네가 그렇게 막말만 안 했어도 엄마가 가셨겠어? 넌 처음부터 끝까지 그 300만 원밖에 눈에 안 보였잖아. 나만 돈 밝혔다고? 장민준 씨,
정신 차려. 당신 엄마가 가면 밥하고 청소하고 애 보는 거 누가 하는데? 당신이 해? 내가 해? 당신 월급 얼마나 된다고 사람 쓸 수나 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비난하며 그동안 쌓였던 불만을 모두 터뜨렸습니다. 결국 아무런 결론 없이 싸움은 끝났고 서로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은 월요일. 악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준우의 생체 시계는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5시 반부터 앙앙 울어댔죠. 혜리는 시끄러워 견딜 수가 없어 베개로 머리를 감싸고 옆에 누운 민준을 발로 찼습니다. 당신이 분유타. 민준은 한참을 낑낑댔지만 물은 너무 뜨겁거나 차가웠고 분유는 덩어리가 졌습니다. 준우는 입맛에 안 맞는지 더 크게 울었습니다. 두 사람이 허둥지둥 아이를 겨우 달래고 나니 이미 7시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꿈도 꿀 수 없었죠. 각자 유통기한 지난 식빵 한 조각을 씹었습니다. 혜리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초췌한 얼굴과 헝클어진 머리를 보며 시어머니가 없는 아침이 이렇게 전쟁 같을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혜린의 회사에 갑자기 중요한 회의가 생겨 반드시 출근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에게 명령했습니다. 당신 오늘 휴가 내고 집에서 준우 봐. 왜 나야? 당신은 못 내? 이 프로젝트 지금 완전 중요한 시기란 말이야. 휴가 내면 부장님한테 죽어? 당신은 남자고 직장도 안정적이니까 하루쯤 휴가 내는 게 뭐 대수야? 두 사람은 현관에서 또 한바탕 싸웠고 결국 민준이 굴복했습니다. 하루 종일 민준은 준우에게 시달려 녹초가 되었습니다. 기저귀를 갈다가 똥이 사방에 묻고 이유식을 먹이다가 온 바닥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겨우 준우를 재우고 나면 회사에서 긴급 보고서를 재촉하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준은 노트북을 붙들고 쩔쩔맸습니다. 그제야 그는 과거 어머니가 매일 하던 겉보기에는 쉬워 보였던 손주 돌보기가 실은 얼마나 진을 빼는 일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녁에 혜린이 퇴근하고 돌아와 집이 폭탄이라도 맞은 듯한 광경을 보고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장민준, 애를 어떻게 본 거야? 집골이 이게 뭐야? 애 보는 게 쉬운 줄 알아? 그럼 내일은 당신이 한번 해보시지? 민준도 소리쳤습니다. 저녁으로 두 사람은 배달 도시락을 시켰지만 아무 맛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식사 후 도시락 용기는 식탁에 쌓여만 갔고 아무도 치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이 모든 일들을 제가 묵묵히 다 해치웠습니다. 이런 날들이 일주일간 계속되자 두 사람은 거의 정신이 붕괴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해결책을 생각 안 해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혜리는 인터넷에서 24시간 입주 도우미를 알아봤지만 가격을 보고는 스물억 들이켰습니다. 한 달에 최소 500만 원, 게다가 그 가격에 이렇게 자질구레한 집안일까지 다 해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돈은 거의 민준의 한 달 월급이었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었죠. 혜리는 자기 엄마, 즉 준우의 외할머니에게도 저자세로 부탁해보았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딱 잘라 말했습니다. 혜린아, 엄마가 안 도와주려는 게 아니야. 네가 당초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했니? 시어머니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라고. 나 같은 친정엄마는 신경 쓸 필요도 없다고 했잖아. 이제 와서 시어머니 네가 쫓아내고 나를 찾아? 나 내 고스톱 친구들이랑 전국 일주 여행 가기로 약속 다 해놨어. 너한테 공짜로 부려먹힐 시간 없다. 사방이 막힌 혜리는 마침내 다시 저에게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옆에서 지쳐 널브러진 민준을 툭툭 치며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당신 엄마한테 전화해. 돌아오시라고 해. 민준은 피곤한 얼굴로 망설였습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싸웠는데 엄마가 돌아오실까? 당신 남자 맞아? 혜린이 소리쳤다. 그냥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 돈이 문제야? 그럼 돈을 들여.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용돈으로 드린다고 해. 사람 쓰는 것보다는 싸잖아. 빨리 전화해. 혜린의 닥달을 못 이겨 민준은 휴대폰을 들고 일주일 동안 감히 누르지 못했던 그 번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오랜 친구들과 함께 강릉으로 향하는 KTX 열차에 몸을 싣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동해바다가 보였습니다. KTX 열차는 동해안 선을 따라 평온하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겹겹이 쌓인 푸른 산맥, 다른 한쪽은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 햇살이 바다 위에 쏟아져 부서진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습니다. 저는 미숙이와 친구들과 함께 왁자지껄 떠들며 도시락을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짭짤하게 조린 돼지고기 볶음과 고슬고슬한 밥, 창밖의 세계적인 풍경과 어우러져 그 어떤 5성급 호텔의 요리보다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순자 언니 이렇게 여행 나오니까 얼굴색이 완전히 달라졌네. 얼굴에서 빛이 나 미숙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사람은 이렇게 밖으로 다녀야지. 마음이 넓어지면 몸도 저절로 좋아지는 거야. 다른 친구 경희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예전엔 내가 뭘 몰랐어. 스스로를 가두고 살았지. 한창 즐겁게 이야기하던 중 옆자리에 놓아둔 제 휴대폰이 갑자기 진동했습니다. 집어보니 화면에 민준이라는 두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어쩔 수 없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었으니까요. 옆에 있던 친구들도 발신자를 보고는 약속이라도 한 듯 조용히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그들에게 괜찮다는 눈짓을 보낸 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제 목소리는 감정이 드러나지 않게 평온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시끄러운 소음과 함께 준우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내 민준의 지치고 망설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응, 무슨 일이니? 지금 어디 계세요? 아직 지리산에 계세요? 저는 창밖의 태평양을 한번 보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친구들이랑 여행 나왔어. 기차 아니야. 여행이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혼자 시골집에서 한숨만 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요. 전화기 너머로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옆에서 혜린이가 낮은 목소리로 재촉하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빨리 말해. 돌아오시라고 하라고. 민준은 헛기침을 한번 하고 마침내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저기 요즘 집이 좀 엉망이라서요. 준우도 계속 할머니 보고 싶다고 울고 언제 돌아오세요? 할머니를 보고 싶어해? 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보고 싶은 거니? 아니면 그 공짜 가사 도우미가 필요한 거니? 제 말은 아주 직설적이었습니다. 민주는 순간 말문이 막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엄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약간 억울하게 들렸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때는 혜린이가 너무 막말을 했어요. 엄마가 걔랑 싸우지 마시고 일단 돌아오시면 안 될까요? 돌아오시면 저희가 다 잘할게요. 그러니? 그럼 혜린이는? 걔는 왜 직접 나한테 말 안 하니? 제가 물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또다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휴대폰을 주고받는 모양이었습니다. 마침내 마지못해 하는 기색이 역력한 혜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그때는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님이 어른이시니 저 같은 아랫사람이랑 다투지 마시고 빨리 돌아오세요. 집에 어머님이 안 계시니 안 되겠어요. 이 사과는 얼마나 값싸고 위선적으로 들리는지요. 저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스울 뿐이었죠. 혜린아, 저는 느긋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잘하는 이치가 하나 있단다. 사과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거란다. 너희 정말로 잘못했다고 생각하니? 뭘 잘못했는데? 저희가 어머님 연금을 달라고 한 거요. 혜린이 우물쭈물 대답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겠지. 제가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해준 적이 없다는 게 잘못이야. 너희는 나를 부속품처럼 도구처럼 여겼지. 기분 좋을 때는 엄마라고 부르고 내 도움이 필요할 때는 당연하다는 듯이 부려먹었어. 그리고 내 존재가 너희 이익에 위협이 되자 가차없이 나를 걷어차 버리려고 했지. 제 말은 수술용 칼처럼 효도라는 이름의 위선적인 껍질을 정확하게 갈랐습니다. 전화기 너머는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한참 후에야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돌아오실 거예요? 그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창밖에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내 조건을 말하마. 첫째, 나는 다시 너희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다. 내 집은 지리산이고 여기가 내 뿔이다. 둘째, 가끔 손주를 보러 올라갈 수는 있다. 아니면 너희가 준우를 데리고 내려오렴.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너희의 일상생활을 책임지지 않을 거다. 나는 할머니지, 보모가 아니야.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민주나 혜리나, 너희는 나를 박순자라는 사람으로 봐야 한다. 나만의 생활이 있고, 친구가 있고, 계획이 있는 사람으로 말이다. 그저 엄마나 할머니로만 봐서는 안 된다. 돈에 관해서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웃었습니다. 내 연금 300만 원은 내가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사 먹는 데 쓸 거다. 너희를 존중하지 않는 그 집에는 단 10원도 다시는 쓰지 않을 거야. 사람 쓰는 게 비싸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너희가 해결해야 할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란다. 말을 마친 후 저는 그들에게 더 이상 흥정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말했죠. 자, 기차가 터널로 들어가네. 신호가 안 좋으니 먼저 끊는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객차 안은 몇 초간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미숙이가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언니, 너무 잘했어. 너무 멋있어. 맞아. 우리 늙어서는 이렇게 살아야 해. 친구들은 저마다 칭찬하며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기차는 마침 긴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갑자기 환해졌습니다. 햇살은 아까보다 더욱 찬란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제 인생도 이 기차처럼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와 비로소 저만의 푸른 하늘을 맞이했다는 것을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꾸고 친구들과의 여행에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우리는 경포대에서 파도를 보고 설악산에서 대자연의 위대함에 감탄했습니다. 밤에는 속초 중앙시장에서 젊은이들처럼 길거리 음식을 섭렵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민준과 혜린의 세계가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 마지막 말, 사람 쓰는 게 비싸다면 그건 너희 문제다라는 말은 그들의 마지막 남은 일말의 희망까지 완전히 꺼뜨리는 찬물과 같았습니다. 전화가 끊긴 후 혜리는 소파에 주저앉아 중얼거렸습니다. 끝났어. 안 돌아오신대. 진짜로 안 돌아오신대. 민주는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늘 순종적이고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던 어머니가 이렇게 단호하고 낯설게 변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감정 붕괴와는 상관없이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현실의 압박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 그들은 현실에 고개를 숙이고 이를 악물고 시간제 가사 도우미를 고용했습니다. 매일 오후에 4시간 동안 와서 아이를 잠시 봐주고 저녁 식사를 준비해주는 조건이었습니다. 고작 4시간에 한 달에 거의 200만 원이 나갔습니다. 돈이 나갈 때마다 속이 쓰렸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가사 도우미는 일이었고 돈을 받고 일을 처리할 뿐 할머니와는 완전히 달랐다는 점입니다. 도우미 아주머니는 칼같이 출퇴근 시간을 지켰고 시간이 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준우가 한밤중에 울고 보채는 것은 여전히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도우미가 만든 음식은 맛이 그럭저럭이었지만 민준이 생강을 싫어하고 혜린이 파를 싫어하는 것까지 기억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집안 위생도 도우미는 자신의 업무 범위 내만 청소했습니다. 구석의 먼지는 점점 쌓여갔습니다. 혜리는 끊임없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줌마는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가는 길에 쓰레기 좀 버려달라는 것도 안 해주고 음식 맛도 너무 없어. 차라리 배달시키는 게 낫겠어. 저것 좀 봐. 준우 옷을 위아래 안 맞게 입혔잖아. 민주는 듣다 못해 짜증이 나서 쏘아붙였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주면서 뭘 더 바래. 그렇게 불만이면 당신이 직접 하든가. 돈 문제로 그들은 끝없는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제가 떠나기 전보다
훨씬 더 무겁고 차가워졌습니다.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 마지막 지푸라기는 한 달 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날 혜린의 회사가 전원 야근을 해야 해서 자리를 비울 수 없었고 도우미 아주머니는 마침 집안일로 휴가를 냈습니다. 민주는 어쩔 수 없이 회사에 반차를 내고 오후에 집으로 달려와 아이를 돌봐야 했습니다. 그가 잠시 베란다에 빨래를 거들어 간 사이 막 걷기 시작한 준우가 거실 탁자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이마가 순식간에 붉게 부어올랐고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었습니다. 민주는 겁에 질려 아들을 안아들었습니다. 눈에 띄게 부어오른 상처를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30이 넘은 남자가 우는 아들을 안고 처음으로 뼛속까지 파고드는 무력감과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머니가 가장 먼저 달려와 익숙하게 얼음찜질을 해주고 자장가를 흥얼거리며 아이를 달래주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텅 빈 집안에는 그와 아들의 울음소리만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밤에 혜린이 집에 돌아와 준우 이마의 상처를 보고는 즉시 폭발했습니다. 장민준, 애를 어떻게 본 거야? 내가 당신한테 아들을 맡겼는데 이 꼴로 만들어놔? 하루 종일 쌓였던 압박감과 자책감이 민준에게도 폭발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말다툼을 하는 대신 쉰 목소리로 울음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혜린아, 제발 그만 좀 해. 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여전히 쏘아붙이는 아내를 노려보았습니다. 이 집 좀 봐. 엄마 가시고 나서 이 집이 제대로 된 집꼴인 적이 있었어? 돈도 잃고 생활도 잃고 이제는 아들까지 제대로 못 돌봐. 우리 도대체 왜 엄마를 그렇게 몰아세운 거야? 민준의 절규는 천둥처럼 자신의 세계에 갇혀있던 혜린을 마침내 깨웠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절망적인 표정과 아들의 이마의 상처, 그리고 쓰레기장처럼 변해버린 집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원했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시어머니의 무상헌신과 시어머니의 연금을 모두 통제하며 안락하고 여유로운 상류층의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닥쳤던 계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거대한 후회가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잃은 것은 단순히 공짜 가사도우미가 아니라 한 가정의 영혼이었다는 것을요. 그날 밤 부부는 처음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동이 틀 때까지 말없이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민주는 혜린과 상의도 없이 혼자 남쪽으로 가는 KTX 표를 샀습니다. 그는 어떤 잘못은 반드시 스스로가 메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를 데리러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용서를 구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동해안 여행을 마친 후 저는 다시 여유롭고 자유로운 독거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아침에는 시장에 가서 채소를 사고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오후에는 마당에서 화초를 가꾸거나 친구들과 주민센터에 가서 서예를 배우고 옛 노래를 불렀습니다. 제 은퇴 생활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다채로웠습니다. 월 300만 원의 연금은 제가 젊었을 때 하고 싶었지만 돈과 시간이 없어 하지 못했던 일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심지어 주민센터 일본어 강좌에도 등록했습니다. 내년에 친구들과 함께 일본 자유여행을 갈 준비를 위해서였죠. 그날 오후 저는 돋보기를 끼고 마당에서 애지중지하는 난초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제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고 공기 중에는 은은한 개수나무 향이 퍼져 있었습니다. 마당 철문에서 삐걱하는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역광 속에서 익숙하면서도 초췌한 모습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혼자 왔더군요. 손에는 고급스러워 보이는 과일 상자를 들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마치 잘못을 저지른 아이 같았습니다. 지난번 서울에서 봤을 때의 그 당당한 모습과는 딴판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지도 바로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손에 든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문 앞에서 좋게 5분은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몇 번이나 초인종을 누르려 손을 들었다가 내리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큰 결심이라도 한 듯 마당 안에 저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짙은 콧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천천히 걸어가 철문의 빗장을 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여보내지는 않았습니다. 마당의 돌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아서 얘기해라. 그는 순순히 앉아 과일 상자를 옆에 내려놓고 두 손을 초조하게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차 한 잔을 따라주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준우 이마 상처는 괜찮니?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이 벌떡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놀라움과 죄책감이 가득했죠. 엄마, 어떻게 아셨어요? 너희 집 도우미 아주머니가 내 옛날 제자 집에서 일했던 분이야. 내가 부탁했지? 집에 무슨 일 있으면 알려달라고? 내가 몸은 여기 있어도 손주 걱정은 늘 하고 있었단다. 제가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의 눈시울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30이 넘은 남자가 제 앞에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제가 불효자예요. 사람도 아니에요. 제가 돈 때문에 제가 편하자고 혜린이가 엄마한테 그렇게 하는 걸 그냥 뒀어요. 엄마의 헌신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그는 지난 한 달여간 집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간헐적으로 털어놓았습니다. 생활이 어떻게 엉망이 되었는지, 어떻게 싸웠는지, 그리고 다친 아들을 보며 어떻게 어머니의 노고와 위대함을 깨닫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말을 끊지도 바로 용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고 감정을 어느 정도 추스르자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네가 와서 이렇게 말해주고 네 잘못을 인정해주니 엄마는 마음이 놓인다. 내가 아들을 헛키우지는 않았구나 싶어서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눈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아, 죄송하다는 세 글자가 시간을 되돌리거나 이미 생긴 상처를 지울 수는 없단다. 엄마 마음은 너희 때문에 깊이 상처를 입었고 천천히 아물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할 거야. 내 사과는 받겠다. 하지만 나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제 말은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집은 너희 부부와 아이의 집이지 내 집이 아니야. 너희는 스스로 가정을 꾸리고 책임을 지는 법을 배워야 해.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저는 웃으며 마당 가득한 화초를 가리켰습니다. 나는 이제 겨우 내 인생을 되찾았단다. 다시는 잃고 싶지 않아. 민준의 얼굴에 실망의 빛이 스쳤지만 그는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에는 체념과 이해가 섞여 있었죠. 알겠습니다. 엄마, 돌아오시라고 조르지 않을게요. 그냥 저를 아들로만 계속 여겨주세요. 바보 같은 녀석. 저는 한숨을 쉬며 일어나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너는 영원히 내 아들이야. 시간 날 때 준우 데리고 자주 보러 오렴. 마당의 개수나무에 다시 꽃이 피었습니다. 민주는 그날 오후 내내 우리 집에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더 이상 일상의 자질구레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가르쳤던 재미있는 일들, 그가 어렸을 때 저질렀던 장난들, 그리고 제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여행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와 이렇게 평등하고 편안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를 밥하고 손주 보는 늙은 엄마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생각과 이야기가 있는 독립적인 개인으로 보았죠. 저녁에 저는 부엌에 들어가 그가 어릴 때부터 가장 좋아했던 잔치국수를 끓였습니다. 계란지단도 예쁘게 붙여서요. 그는 후루룩 소리를 내며 국수를 먹었고 눈물이 그릇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를 KTX 역에 데려다 줄 때 그가 말했습니다. 엄마, 혜린이랑은 제가 다시 잘 이야기해 볼게요. 저희가 스스로 가정을 꾸려나가는 법을 배울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부가 한마음이면 못할 게 없단다. 명심해라. 집은 이치를 따지는 곳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곳이야. 계산은 더더욱 아니고 역으로 들어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저는 이 가정이 이 폭풍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으로 성장하는 법을 배우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상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어떤 것들은 조용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매주 주말마다 직접 차를 몰고 준우를 데리고 저를 보러 왔습니다. 혜리는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가져오는 선물은 비싸지만 실속 없는 선물 상자에서 혜린이 직접 구운 쿠키로 바뀌었습니다. 조금 타기는 했지만 저는 그 어떤 과자보다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준우는 마당의 꽃을 보고 나무 위의 새소리를 들으며 늘 까르르 웃었습니다. 민주는 그 옆을 지켰습니다. 그는 더 이상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아빠가 아니었습니다. 서툴게 준우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저와 함께 텃밭에서 풀을 뽑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쪼그려 앉아 풀을 뽑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을 보더니 다음 날 작은 목욕 의자를 사와 텃밭 옆에 놓아두었습니다. 제 삶도 점점 더 다채로워졌습니다. 주민센터 일본어 수업은 아주 재미있었고 선생님은 제게 언어 감각이 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친구들과의 일본 여행도 공식적으로 계획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매일 모여 여행 정보를 찾아보며 마치 소풍 가는 초등학생들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제 연금 중 일부는 이런 여행 경비로 쓰고 일부는 재테크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안정적인 투자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미래의 의료비, 예비금으로 저축했습니다. 저는 제 삶을 명확하고 단단하게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 보냈던 그 엽서는 여행에서 돌아온 후 조용히 우편함에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꺼내 예쁜 액자에 넣어 침대 머리맡에 두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자유와 행복을 빌며라는 그 문구였습니다. 어느 주말 햇살이 좋은 날이었습니다. 저는 개수나무 차 한 잔을 우려 마당의 등나무 의자에 앉았습니다. 멀리서 민준이 준우의 손을 잡고 제가 심은 화초들의 이름을 알려주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준우야, 봐봐. 이건 장미야. 가시가 있어. 이건 해바라기. 해님을 따라 움직인단다. 준우는 혀 짧은 소리로 따라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들, 손주 3대의 웃음소리가 마당 가득한 꽃향기와 어우러져 따뜻한 공기 중에 부드럽게 퍼져나갔습니다. 혜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에는 아직 어색함이 남아있었지만 과거의 날카로움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준우의 안부를 묻고 제 건강도 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쿠키를 구울 때 설탕을 조금 덜 넣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눈을 가늘게 뜨며 눈앞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더 현명한 방식으로 제 아들과 손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 자신을 다시 얻었을 뿐입니다. 제 연금이 사준 것은 사치스러운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택할 권리였고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였으며 제 인생 이막의 입장권이었습니다. 이 표 참 값지네요.